어떻게 아파서 수술 받으러 올라온 엄마를 이 추위에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그래놓고 수술하는데도 안 와? 아니, 아버지.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암 수술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고장 무릎 수술이잖아요. 아니, 수술도 말이에요. 왜 굳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뭐 자식돌이 해봐라 그런 거예요? 뭐 이 자식아! 아버지는 지난번에 제가 사업자금 좀 부탁했을 때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셔놓고는 자식돌이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 자식 저 자식 해가면서 욕을 하세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달라는 돈 다 안 줬으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아버지 서운한 것만 가지고 그러시냐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심순열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조충기 씨와 아들 조병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나이 들고 몸이 아프니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는 자식에겐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젊고 건강하고 도움이 돼야 자식도 부모를 찾고 대접해 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심 씨가 겪은 현실이었죠. 어느 날 10여 년 전에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손자까지 데리고 갑작스레 심 씨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는 곳이 서로 워낙 멀다 보니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방문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심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겸사겸사요. 차 타고 3시간 이상 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올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많아야 한 2번 보며 살았던 것이죠.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우리 영준이는 그새 큰 것 같아. 심 씨도 남편도 아들네 가족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마침 점심을 먹으려던 차에 아들이 왔는데 예고도 없이 오는 바람에 집에 차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밥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걸 어쩌나 해줄 게 별로 없네. 고기 좀 볶아. 영준이 먹게. 심 씨는 급하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무슨 일로 온 거야? 심 씨는 밥상을 차리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탁이라니? 아, 밥 먹고 얘기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아들 며느리는 심 씨가 정성 들여 차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본격적인 용건을 꺼냈죠. 아버지 가지고 계신 땅 있잖아요. 그것들 좀 처분해 주실 수 있어요?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심 씨도 놀랐습니다. 땅이라니? 창고 올린 땅. 그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나이 들 때까지 직장 다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사업 하나 시작해 볼까 해요. 사업? 네. 이렇게 벌어서는 돈 모으기도 힘들고요. 요즘 정년이 너무 빠르니까. 그렇다고 그 땅을 팔아달래? 너는 모아둔 돈 없어? 있기야 있어도 그렇게 큰 돈은 없죠. 애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드는데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심 씨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 때문에 먼 길을 온 듯 했습니다. 말이 되냐? 그걸 팔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창고를 지어 임대를 줬는데 그 돈이 심 씨와 남편의 주 생활비였습니다.
그걸 팔아서 달라는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잘 되면 2배로 갚을게요. 아, 됐대도. 남편이 이렇게 강경하게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기 전 그리고 다니고 나서부터도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닌 아들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주시던가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안 될 거만 생각하세요? 잘 되면 큰 돈 버는데요.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의 명의로 심씨 부부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돌리지 않는 이유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참에 집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나 죽으면 그때 가져가도 늦지 않다.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빚지고 깡통 차고 그런 꼴 못 보니까. 며느리도 상심을 했고 아들도 괴로워했습니다. 남편도 한참을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절대 안 되고 대신에 얼마 정도는 보태주마. 그러자 아들도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대신에 정말 신중히 잘 써라. 제발. 알았냐? 제가 1~2살 먹은 어린애예요? 벌써 10살짜리 자식이 있는 아들이었지만 힘들게 본 늦둥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송금을 해주기로 했죠. 아들네 가족은 하룻밤 머물지도 않고 다시 먼 길을 돌아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심란한 눈치였습니다. 자신도 남편도 벌써 80대이니 아들이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돌아간 뒤에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심씨는 다시 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진작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꼭 여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선생님이 유명하대잖아. 그래야 제대로 하지. 심씨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에 남편과 함께 들렸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위한 날짜를 잡고서 말이죠. 그래도 굳이 이렇게 먼 데서 해요. 코앞에 병원도 있잖아. 병원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을 언급하는 남편. 무슨 큰 병도 아니고 수술에도 부르지 말아요. 당신도 있는데 번잡스럽게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지. 심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설령 이곳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왔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심씨의 수술을 며칠 앞두고 남편이 급성췌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서 주말에 퇴원하도록 해볼게. 당신이 의사예요? 월요일에 퇴원하라잖아요. 심씨의 수술은 화요일이었고 월요일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 수술을 미뤄요. 여태 기다렸는데 뭘 미뤄? 큰 병도 아니니까. 안 와도 큰 병 아니야. 내가 퇴원하자마자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일요일에 가서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에 병원에 같이 가. 심씨는 괜히 아들네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게 싫었습니다. 차라리 병원 근처 아무 데서나 하룻밤 잘게요. 원래 남편과 올라가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있을 심씨가 걱정이 된 모양인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알았다고 했죠. 정말 뭐하러 그래요.
영준이 엄마도 불편하지. 아, 고작 하룻밤인데 아픈 엄마 하루도 못 재워줘. 괜히 민폐 끼칠까봐 그렇죠. 그것도 싫다 그러면 우리 아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일요일 아침 일찍 심 씨는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가려면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잠도 안 자고 있는지 심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추우니까 옷 단단히 껴입고 가. 알았어? 알았어요. 병호한테는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버스 타고 전화해도 돼요. 어젯밤에 통화했어요. 알았어. 심 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어날 만한 시간이 됐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발하셨어요? 진작에 했지. 버스로는 몇 시간 걸린댔죠?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지금 밖에 눈이 엄청 온다. 아침부터 조금씩 눈이 내리더니 지금은 제법 굵어진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아직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심 씨의 말대로 버스는 도로 위를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쳐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도착했습니다. 거진 5시간 정도 버스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죠.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가려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택시를 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택시 타고 초인종 누르면 되지, 뭐. 근데 여기 사람은 많은데 다니는 택시가 많지가 않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교통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도 택시를 찾아대는 통에 심 씨는 한참 걸려서 겨우 택시를 타고 아들네로 갈 수 있었습니다. 택시도 거북이처럼 느린 속도로 도로를 기어갔습니다. 본래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택시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택시를 그냥 보낸 것을 후회했죠. 한적한 빌라 단지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아들네 빌라에는 1층 공동현관에도 비밀번호 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계에 적힌 대로 눌러 아들이 사는 302호에 호출을 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심 씨의 호흡을 따라 입에서는 하얀 숨이 뿜어나왔습니다. 그 숨결마저도 얼어버릴 듯한 강추위였습니다. 심 씨는 호출키를 다시 한번 누르려던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고는 했지만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것도 늦는 바람에 약속 시간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작정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춥기도 했고 무릎이 쿡쿡 쑤셔서 계속 서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났어? 아니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1층에서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네요. 어디 갔는가 본데. 뭐? 터미널로 데리러 오지는 못할 망정. 멀리서 엄마가 온다는데 말도 없이 어딜 가? 그러게요. 아까 오전에 버스에서 통화했을 땐 그런 말 없었는데. 그럼 추운데 거기서 기다리게. 안 그래도 어디 좀 들어가려고요. 다리도 아프네. 당신 점심밥도 못 먹었잖아. 식당이라도 들어가.
알았어요. 걱정 말고 당신도 좀 쉬어요. 심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죄다 주택단지라 가까이에는 가게가 보이지 않았고 편의점만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보았던 국밥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칼바람이 불며 심 씨의 머리칼을 흐트려 놨습니다. 아이고, 심 씨는 옷을 좀 더 단단히 여미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바닥도 미끄러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걸으니 한참 걸렸죠. 어서 오세요. 돼지국밥 한 그릇 주세요. 따뜻한 식당에 들어오자 살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귀가 녹으며 쑤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 씨는 밥을 먹으며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밥을 다 비우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드신 거죠? 식당 주인은 심 씨의 빈 밥그릇을 보더니 상을 치우겠다며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기다리지는 못할 듯해서 먹은 것을 계산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하의 날씨가 다시금 심 씨를 반겼죠. 심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편의점이 있었으니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근처에 식당이나 편의점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자신의 동네를 떠올린 심 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작은 테이블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 씨는 따뜻하게 데워진 음료수를 한 병 사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도 눈이 매섭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곳에 서 있으라 그러면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 편의점에 들어와 있어요. 나도 병호한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이놈이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러게요. 나도 답답하네. 춥지 않아? 편의점 안은 따뜻해요. 걱정 말고 있어요. 곧 오겠지. 정 안 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택시를 타고 병원 근처로 가. 아이고, 택시도 거의 안 다니고 지금 기다리면 언젠간 집에 오겠죠. 남편의 심 씨의 말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연락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카운터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 빵과 음료수도 한 번 더 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자 다른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려는지 뜨거운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혼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민폐일 듯 했습니다. 실제로 주인도 자꾸 심 씨를 힐끔거리기 시작했고 말이죠. 아이고, 큰일이네. 심 씨가 또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다시 들어갈 데가 없으니 빨리 아들이 와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편의점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 건물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라도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무릎이 쑤셔서 거의 제자리에서 움찔거리는 정도였습니다. 1층이 주차장이라 기둥 뒤에 기대어 바람을 조금이나마 맞고 서 있었습니다. 하도 춥고 힘드니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겨우 5분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생각이 들 때쯤 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지금 장모님 때문에 잠깐 처갓집에 와 있거든요. 응급실에 가셔서. 뭐? 많이 편찮으시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아들은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이따가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심 씨는 중얼거리다가 퍼뜩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문자 메시지에 적힌 숫자를 공동 연관에 찍었습니다. 그러자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내도 아닌데 벽으로 막혀 있는 것만으로도 온도가 10도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심 씨는 302호를 찾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을 때 따뜻한 실내를 떠올리며 기대에 차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삐.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심 씨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확인했죠. 삐삐삐삐삐.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돈한테 큰일이라도 있나?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몇 시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심 씨는 문자 메시지에 적힌 비밀번호에서 끝자리 한 자리만 바꿔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삐삐삐삐삐. 어휴,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눌러보지. 심 씨가 여러 번 눌러보자 문은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물쇠 모양을 띄웠죠. 그때부턴 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바깥에서 기다렸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심 씨는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굳어있던 다리가 휴식을 취하자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병호가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줬나 봐요. 문이 안 열리네. 뭐 아직도 밖에 있어 그럼? 아니, 여기 1층 문은 열고 들어왔죠. 병원의 집 앞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받던데요. 기다리면 또 연락이 오겠지. 아니 도대체 몇 시간째야? 그놈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준이 엄마도 전화 안 받잖아.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난 듯 했습니다. 심 씨가 그런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해요. 계단에 앉아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지금 바깥이 영하 몇 도인 줄이나 알아? 한파주의보가 떴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바깥에서 떨고 있어. 내가 병호 이 정신 나간 자식을 가만두나 봐라. 밥도 먹고 편의점도 가고 했는데요, 뭘. 아무튼간 병호한테는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당신은 좀 진정해요. 당신도 입원해 있으면서 나를 걱정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참 잔소리를 했습니다. 얼른 택시 타고 다른 데라도 가 있어. 택시가 없다니까 그러네. 그럼 식당에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시켜놓고 기다리던가. 미련하게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그게 뭐야? 멀리 있는 남편이 애가 타는 듯 화를 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화내지 말고 있어요. 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대로 하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뭐라도 주문하면 눈치가 안 보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더 있다가 남편의 말대로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때렸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비밀번호 제대로 누른 거 맞아요? 심 씨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대로 눌렀는데 안 열린다. 확인해보니 중간에 한 자리가 5인데 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들은 게 화가 났는지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심 씨는 아들네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을 화를 내다가 끊었습니다.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 몸이 녹는 듯 했습니다. 계단에도 오래 앉아 있어서 찬기가 올라왔는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해봤자 연락도 안 될 것을 알기에 심씨는 거실에 보일러를 켰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기다리자 저녁 늦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준이는? 처갓집에 있어요. 자고 내일 온대요. 근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장모님이 빙판에 미끄러지셨다고 전화를 하셔서요. 장인어른도 안 계셔서 저희가 병원에 좀 모시고 가느라요.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렇다고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나 싶었지만 이미 들어온 것을 이러쿵 저러쿵 따지기도 그랬습니다. 수술하셔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응급실 갔다가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지금은 쉬고 계세요. 심각한 건 아니라니까 다행이네. 아들은 지친 낯을 했습니다. 사돈네도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녔으면 정신이 없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 씨의 남편 전화였습니다. 네, 아버지. 너 임마! 이 정신 나간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엄마 내일 당장 수술 받을 사람인데 그 추운데 그렇게 기다리게 해? 데리러는 못 가도 한 명은 집에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는 게 말이 되냐? 네 장모 아프다고 우르르 몰려가서는 네 엄마는 나 몰라라 하는 걸 지금 나더러 이해하라는 거야.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에게 아들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저 인상을 쓰며 퍼붓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 또 한 번만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묻지 않아도 대화는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들은 심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어디 좀 들어가서 기다리셔야지. 왜 미련하게 밖에서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아버지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겠어요. 식당에도 들어가 봤고 편의점도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있니? 어머니 병원 가신다고 해서 저도 배려하는 마음에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한 건데 좋은 일을 하고도 왜 욕을 먹어야 하냐고요. 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나가봤자 심 씨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아들 출근길에 차를 얻어 타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 날짜를 미뤄서라도 남편이랑 함께 왔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여 아들네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며느리가 없어도 아들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심씨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심씨는 아들의 차에서 내려 혼자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바깥에서 기다렸던 것만 빼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는데 왜 이리 서글픈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어제 그 난리를 친 이유가 아들의 처갓집 때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 문제 없는 사돈네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응급실에도 데리고 가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하는데 수술을 앞둔 자신은 병원에 내려다주고 쌩하니 가버리는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물론 월요일이라 출근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심 씨가 입원하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올라왔다는 남편. 배는 괜찮아요? 아, 지금 내 걱정할 때야? 내가 무슨 중병 걸렸어요? 호들갑을 떠는 남편 때문에 도리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 드니 자식보다는 남편이 최고라는 사실이 어쩐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심 씨는 무릎 수술을 했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남편은 또다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아니, 아버지. 엄마가 무슨 암 수술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무릎 수술이잖아요. 뭐 디스크 수술 같은 거 했다고 식구들 전부 가고 그래요? 너는 그래도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먼 곳도 아니고 차 타면 금방 오는 곳인데. 아니, 그저께부터 정말 왜 그러세요? 저 지금 퇴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 왜 고함을 치세요? 퇴근하고 잠깐 들리는 것도 못해. 아들이 피곤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수술도 말이에요. 왜 굳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뭐 자식돌이 해봐라 그런 거예요? 뭐 이 자식아? 아버지는 지난번에 제가 사업자금 좀 부탁했을 때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셔놓고는 자식돌이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 자식 저 자식 해가면서 욕을 하세요. 심 씨가 통화하고 있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곧 뒷목이라도 잡을 듯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달라는 돈 다 안 줬으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아버지 서운한 것만 가지고 그러시냐는 거죠. 너 그럴 거면 지난번에 보내준 돈 다시 내놔라. 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거라면서요. 오라, 네가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막대먹게 취급하는구나. 어차피 고깔 늙은이들 비위 맞출 필요 없다 이거지. 남편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 사주고 돈 줄 땐 잘하더니 죽을 때 가져가라는 말에 안면몰수 해버리는 게 딱 남편이 한 말이 맞았습니다. 그 정도까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아버지가 땅 팔아주실 생각도 없으시면 저희도 자식 노릇을 아버지 입맛에 맞게 잘할 자신은 없네요. 나중에는 남편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말리고는 있지만 아들의 말에 속은 문드러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놈아! 이미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참 생각이 짧다. 준 걸 뺏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냐?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뺏어가시려고요? 그 돈은 길에 버린 셈 쳐버리면 된다. 그런데 너희 살고 있는 그 집은 내 것 아니냐? 심 씨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집이요? 지금 집을 뺏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닌 놈한테 내 집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올겨울 지나가기 전에 짐 다 빼라. 장난치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 손자까지 다 길거리에 내쫓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준 돈으로 월세라도 가면 되잖냐. 그걸 손자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겨라. 안 나갈 시에는 법적으로 조치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남편은 씩씩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 씨도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짜로 쫓아내게요? 왜 못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지들 앞가림 지들이 알아서 하면서 살겠지.
그 정도도 각오가 안 됐으면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쁜 놈이 자식이야, 아주. 말은 거칠게 하지만 남편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생긴 듯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러지 맙시다 하고 말렸을 심씨도 적극적으로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심씨는 퇴원을 해서 남편과 함께 내려갔고 아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은 아니죠 하며 말이죠. 그것조차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달았는지 집으로도 찾아왔지만 남편이 서슬퍼런 눈을 하고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아들도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다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정말로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명도 소송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는 서류를 보내자 아들은 짐을 빼겠다며 심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침울한 아들의 말에 심씨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유산 한 푼 못 받겠구나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된 현실이 슬펐습니다. 그래.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살아봐라. 아버지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낸 건 엄마가 변호사한테 전화한 거니까 나한테 이럴 것 없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그보다는 무겁진 않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만 끊을게. 아들의 흐느낌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도 죽을 때까지 아들을 안 볼 생각은 아니겠지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서로 보지 않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긴 자식에게 응징은 해주었지만 통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자식에게 서름받을 일은 없을 테니 그것만은 정말 다행이었죠.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세요? 지금 저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예요. 연을 왜 끊어?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못 오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작에 좀 알려주시던가요. 아니,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나랑 연 끊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난 너희가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 똑같이요. 집에는 못 오게 하고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손님 대접 받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억 안 나? 너는 정말 나랑 연 끊으려고 그런 거야? 지금 그렇게 화를 낸다면 엄마도 똑같은 기분이었다는 걸 알아야지. 너희한테는 당연한 일이 왜 엄마는 하면 안 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정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6세 김주환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보니 자식은 되고 부모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일일이 의미를 두면 손해보는 것은 결국 부모입니다. 정 씨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 결혼 뒤에 얼마나 부모에게 모질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정 씨는 자식이 하는 것처럼 부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모순적이게도
아들 며느리는 연을 끊자는 거냐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해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아들이 결혼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운 정 씨. 힘들게 공부시켜 결국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고 몇 년 있으니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그때가 아들이 33일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딱 적당한 나이였죠. 데리고 온 며느리는 당시 30살이었고 이름은 박민주입니다. 예쁘장하고 똑부러진 며느리는 아들이 좋아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정 씨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주말일 때만 참석하고요. 명절엔 저희끼리 여행 가겠습니다. 결혼 전이야 함께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 씨가 당황스러워할 만도 했죠. 명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제사엔 와야지. 남편의 제사가 우연히 겹쳐 주말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올 수 있는 날보다 못 올 날들이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는 퇴근하고 와야 되는데 무리하게 와서 제사 지내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런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제사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잖아. 그래도 저도 제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며느리들 못 살게 구는 문화예요. 누가 며느리도 데리고 오라던? 너라도 와야지. 그러니까 주말이면 저 혼자 올게요. 어쨌거나 민주랑 다 상의한 뒤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엄마가 저희 의견에 좀 따라주세요. 너무나도 단호하고 차가운 아들의 말. 정 씨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명절 문화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는 건 정 씨도 모를 리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태 아들과 둘이 아주 조촐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기에 남들처럼 거한 차례상을 차리기도 힘드니 말이죠. 앞으로도 그것마저 없다면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끼리 언제 모이나 싶었죠. 그렇지만 명절에 오지 않는 것까지는 젊은 사람들의 풍습이구나 하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제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정 씨가 몇 번 말을 꺼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 다 그래. 언니도 알잖아. 우리 아들도 설에는 우리 집 왔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처갓집 가겠다 그래. 우리 땐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야. 그렇긴 하지. 언니나 나나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공평하게 양쪽 다 왔다 갔다 하고 언니는 둘 다 안 간다는데 말이야. 저기 밑에 영성마트 언니 있지? 거기는 아들이 처갓집만 간대더라. 아주 독한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거의 연 끄는 거나 마찬가지래.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명절은 상관없어 나도. 그런데 아빠 제사도 못 온다는 게 너무 서운해. 그건 그렇지. 근데 어쩌겠어. 다 큰 아들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다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정 씨는 이웃 친구의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서운해봤자 소용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웃의 말대로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서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정 씨의 집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정 씨는 이른 아침부터 장을 봐오고 대청소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 왔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가족이 된 후로는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뽀득뽀득 걸레질하고 있자니 힘든 와중에 설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외아들, 아들도 외아들. 그리고 정씨 본인도 형제자매가 없어서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생긴 가족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되었을 때 삐삐삐하고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괜스레 소파 위에 올려있는 방석에 각을 맞추던 정씨가 퍼뜩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이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도 며느리도 여행 가서 푹 쉬다 와서 그런지 결혼해서 행복해서 그런지 얼굴 빛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둘을 보는 정씨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네. 음료수를 마시며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정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저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 맞춰서 먹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먹인다고 정씨는 진수성 찬을 준비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요리를 준비하려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주하나, 이거 여기 마늘이랑 양파 좀 까줘. 아들이 식탁으로 와 정씨를 돕는데 며느리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킬 마음은 없었지만 손님처럼 앉아 있는 모습에 또 요즘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한참을 준비해서 요리를 완성하고 식탁으로 분주히 움직이는데 아들 며느리는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좀 놔줄래? 라고 요청하면 아들이 일어나 숟가락을 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죠. 그렇게 모든 상을 차리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소파에 곱게 앉아 TV를 시청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상을 차릴 때면 아들도 옆에서 잘 도와주었는데 혼자 앉아있는 며느리가 신경 쓰였는지 늘 소파로 쫄래쫄래 돌아갔습니다. 밥 먹어라. 과장을 조금 보태어 식탁이 주저앉을 듯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무척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치우는 것도 모두 정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또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주하나, 좀 도와줄래? 차마 며느리에게는 말 못하고 아들을 부르자 아들이 정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손님한테 일을 시켜요? 반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자신을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씨가 생각하기에 아들도 며느리도 손님이 아니니 손을 좀 보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는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으니 며느리의 생각도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울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정씨는 또다시 다들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했죠. 그렇게 정씨는 홀로 설거지한 뒤에 과일까지 내오고 지친 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면 몸이 고생하긴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온다는데 마다할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한참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으니 멀리 살지 않아도 특별히 볼 일은 많지 않았죠. 언제 한번 안 오니? 가끔 아들에게 은근히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말로는 그랬지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정씨의 생일도 아들이 결혼한 뒤로는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면 자주 못 볼 것은 짐작했지만 이렇게까지 남처럼 지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자식은 오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불러 제끼는 건 마음대로였습니다. 엄마, 예전에 자주 입던 양복 있죠? 그 쥐색 같은 거? 네, 그거랑 검정색. 두 벌을 엄마 집에 두고 온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가져다 주실래요? 결혼 직전 신혼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던 자취방을 정리하며 잠시 정신의 집에 짐을 보관했던 아들. 놓고 간 것이 있는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좀 급한데 오늘 좀 가져다 주세요. 퇴근해서 가지고 가면 안 돼? 반대 방향이잖아요. 오늘 좀 늦게 끝나서요. 오늘은 아들도 며느리도 일이 늦게 끝난다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 씨가 아들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 씨가 아들네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죠. 아들이 일러준 시간에 맞춰서 양복 두 벌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층 출입도 비밀번호를 쳐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밑에 문을 열어줘야겠는데?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쩌죠? 지금 일이 좀 덜 끝났어요. 뭐? 그럼 언제 와? 금방 끝내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들 직장과 집이 멀지는 않기에 기다리기로 한 정 씨. 다행히 같은 아파트 주민이 문을 여는 것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 앞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온 데서 기다렸더니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어쩐 일인지 오지 않고 말이죠. 결국 기다리다 지친 정 씨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늦을 것 같으면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줘. 안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비밀번호는 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이렇게 기다리라는 말인가 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엄마한테 비밀번호도 못 알려줘? 내가 또 언제 너희 집에 온다고. 민주가 싫어하죠. 며느리를 들먹이며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날도 덥고 다리도 아파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 바닥에요? 그럼 어떡하니? 그러자 아들이 망설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집 안에다가 넣어두고 가세요. 알았어. 비밀번호 뭐야? 지금 문 앞에 있어. 그러자 아들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 씨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집안은 살펴보지도 않고 소파 위에 양복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뒤를 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놓고 간다. 이렇게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라고 빈정이 상하나 싶을 수 있지만 아들은 아무 때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데 짐을 들고 기다리는 자신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라도 아들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면 비밀번호고 뭐고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잘 오지 않고 자신도 가지 않으니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가 싶었고 부모 자식이 참 먼 사이구나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도 며느리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부모 마음을 몰라주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뒤에 며느리가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갖겠다는 소리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정 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손자가 태어난 뒤로도 아들네와는 그다지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자가 생기니 더 그랬죠. 애기 데리고 한 번 못 오지?
그렇죠. 애 데리고 어디 가려면 너무 번거로워요. 챙길 짐도 많고요. 내가 가는 건? 나중에요.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알았다. 아이가 더 어릴 때도 처갓집에 자주 방문했던 것을 아는 정 씨는 아들에게 또다시 섭섭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는 것은 정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아니니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설 자리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건 아이가 생기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없었죠. 그러다가 아들에게 크게 실망을 한 때가 바로 얼마 뒤에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해와 그 다음에는 남편의 제사가 평일이라 정씨 혼자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말이라 아들이 올 수 있는 날이었죠. 주말에 아버지 제사인 건 알지? 아, 일요일이죠. 아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말엔 온다고 했잖아. 정 씨가 말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갈게요.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해도 남편의 제사였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아들도 남편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꺼림직한 반응에도 정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진짜로 오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었을 때, 정 씨는 제사상을 차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제사상이라고 해도 남으면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척 소량을 준비했죠. 금방 오니? 8시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갈게요. 차 타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들이 9시 전에는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9시 20분이 되어도 오질 않았습니다. 어디쯤 왔어? 아까 출발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잔뜩 미안한 기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올해는 저 없이 하셔야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어디 좀 나와 있는데 급한 일이라 오늘 못 갈 것 같네요. 가슴이 쿵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것이 일하느라 못 온다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너 결혼하고 한 번도 아빠 제사에 안 왔어. 너무한 거 아니니? 돌아가신 너희 아빠가 통곡을 하시겠다. 다음에 갈게요. 다음? 또 제사가 언제 주말에 있나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야겠네. 정 씨가 언짢은 기분을 숨기지 않고 말하자 아들이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럼 늦게라도 갈까요? 12시쯤이나.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못 온다는데 탓하고 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됐다. 너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다음에 꼭 와라. 남편 제사상을 앞에 두고 아들에게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눈물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정작 아들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마음 편해지는 길은 정 씨도 이제 아들에게 신경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줄 알지만 그럼에도 자식 일이라면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문제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 씨는 제사 때 그렇게 눈물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쯤 또 김치통을 들고 아들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 꼭 그 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러고 아들은 도저히 들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 집에서 놀고 있는 정 씨가 오는 수밖에요. 그런데 아들은 약속 시간을 잊은 것인지 잠시 어딜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이죠. 정 씨도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려는데 한층에 내 집이나 있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복도의 냄새도 날 것 같았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집안에 그냥 놓고 가자. 정 씨는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경고음이 들렸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려는데 아들에게서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벌써 오셨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는데 벌써 왔냐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초인종 눌러도 없길래 비밀번호 쳐봤는데도 문이 안 열리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왜 묻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세요? 물론 그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는 아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얼른 이거 놓고 갈게. 또 알려달라고요?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다시 올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비밀번호 치고 막 드나드는 거 좀 그래요. 그 정도 사생활은 지켜야죠, 서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 씨가 용건도 없이 무작정 들어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아들의 부탁만 아니면 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뭐 가져다 달라고 하지 말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너희가 직접 가져가라. 부모가 뭔가 해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들 조금 불편하면 난리를 치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부모 자식이란 원래 그런 사이가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저들이 알면 정 씨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김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치통이 큰 것은 아니지만 헛수고를 해서인지 녹초가 됐습니다. 정 씨는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다음 날 정 씨가 외출했을 때 아들이 정신의 집에 왔는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김치 가지러 왔는데 문이 안 열리네요. 이렇게 아들은 언제든지 말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밤낮도 상관없고 필요할 때는 제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러니 정 씨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 뭐예요? 김치 직접 가져가라 그러셨잖아요. 내 생일 치면 문 열릴 거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한참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대로 있는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가져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엄마의 생일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도 이번 참에 자신의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고 치졸하게 똑같이 해야 기분이 풀리시겠어요? 뭐? 그러는 너는 엄마 속상한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자식이랑 똑같이 해요? 부모가 돼서.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퍼부어대는 걸 보니 정말로 자기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쫓아와서 밥상이라도 엎을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정 씨는 진짜 똑같이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아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애기 보러 좀 갈게. 네? 오늘이요?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손자 내가 본다는데 뭘 그렇게 놀라? 그러고는 무작정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어쩐 일이세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긴? 우리 손주도 보고 너희한테 저녁이나 한 끼 얻어먹고 가려고 그러지. 그리고는 소파에 눌러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정 씨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어서 밥해라. 배고프네. 며느리가 주춤주춤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건 신경 쓰지 않고 TV도 보고 손자도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밥 다 차렸다는 말을 듣고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갔죠. 앉아서 차려진 밥상을 받아먹고 다시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치우는 것도 아들 며느리 몫이었고 정 씨는 그쪽으론 눈길도 안 돌렸습니다. 마침 TV에선 정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을 다 치우고 거실로 나온 아들 며느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딱 봐도 정 씨가 언제쯤 가려나 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쳐들어오니 오히려 아들도 아무 말도 못했죠. 진작에 이렇게 살 걸 하는 후회가 됐습니다. 그러고도 과일도 얻어먹고 차도 한 잔 얻어먹은 뒤에 밤늦게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정 씨를 아들이 쫓아나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며느리가 차려준 밥 드시러 오셨어요? 손님으로 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무슨 손님이에요? 왜 심술을 부리세요? 나한테 너희가 손님이면 나도 너희한테 손님이잖아. 그리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무슨 심술이야? 정 씨는 흥하는 소리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애엄마가 어디 좀 예약해둔 데가 있어서 가야 하는데. 원래는 장모님이 애기 봐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허리를 좀 다치셔서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잠깐 와서 애기 좀 봐주실래요? 2시간 걸린대요. 역시나 자신이 필요하니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또 다른 부탁을 해오는 아들. 제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아주 이기적인 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갈게. 주말에요? 예약이 내일이에요. 주말로 옮기면 되잖냐?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주말에 됐으면 제가 받죠. 안 되니까 부탁드리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일 갈게. 알았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오셔야죠. 그래. 이제 출발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정 씨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 2편을 보자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왜 안 오세요? 예약 시간 다 돼간대요. 저 지금 일해야 돼서 이렇게 계속 전화 못해요. 짜증스럽게 말하는 아들에게 정 씨가 여상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못 가겠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출발하신다면서요. 아,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세요? 지금 저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예요. 연을 왜 끊어?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못 오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작에 좀 알려주시던가요. 아버지 제사 때도 급한 일이 있다며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한 아들이 할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정 씨는 허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나랑 연 끊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너희가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 똑같이요.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손님 대접 받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억 안 나? 너는 정말 나랑 연 끊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자 아들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화를 낸다면 엄마도 똑같은 기분이었다는 걸 알아야지. 너희한테는 당연한 일이 왜 엄마는 하면 안 돼? 그러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하고 똑같이 그러세요? 부모는 사람 아니야?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하는 말에, 하는 행동에 다 상처받아. 주하나, 결혼해서 네 가정 꾸리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렇다고 부모한테 상처는 주지 말고 살아라. 이제부터 나도 너희가 하는 만큼만 하고 살려고 해. 네가 엄마를 생각하는 만큼만 너 생각하고 네가 엄마를 대우해주는 만큼만 나도 너 자식 대접할 거니까. 너도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러지 마. 아들이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 씨도 함께 침묵하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유치한 복수였지만 이번 기회에 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정 씨도 앞으로는 부모라고 무조건 베풀고 참고 홀로 눈물 짓고 하는 일은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정 씨는 자식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죠. 곰곰이 생각해봤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 씨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 씨가 마음먹은 것을 철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론 아들도 정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정 씨의 작은 복수는 성공한 듯 했습니다. 생활비 관리한다고 가져가 놓고 용돈 3만 원씩 탔으라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해?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 그러지. 돈 좀 달라 그러면 어디에 쓸 건지 꼬치꼬치 캐묻지. 왜 내가 내 돈 쓰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주지도 않았어. 그래도 돈 때문에 집안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우빈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하지 않겠어요?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요, 어머니. 부족하다고 하시면 항상 더 드렸잖아요. 3만 원 주고 부족하다 그러면 5만 원 줬잖냐? 어째 나를 중학생인 우빈이만큼도 취급을 안 하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한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8세 고상진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도 후회가 됐기 때문이죠. 어리석게도 아들 며느리를 너무 믿은 나머지 전 재산을 다 주고 합가한 과거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본래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는 것인지 혹은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인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어느 날 급성장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탈수로 잠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방문하기로 했었기에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이 합가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살고 계신 그 집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때요? 그런 의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씨는 아들의 제안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언제까지 혼자 계실 수는 없잖아요. 빈말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해 준 것이 고맙긴 했지만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혼자가 편했습니다. 나 좀 더 늙으면 그때 얘기하자. 70대 중반인 한 씨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빈말이 아니었는지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혼자 집에 계시다가 미처 연락도 못하고 지난번처럼 쓰러지거나 그러면요. 어머니 아시는 분도 그렇게 돌아가셨다면서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70대가 넘어가니 건너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의 친구들 중 몇몇도 아들, 딸 집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 씨는 노후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네에 의탁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씨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아들이 좀 더 솔직한 속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뭐하러 같은 식구끼리 집 두 채로 살아요. 어머니 집 팔아서 저희 집 대출 갚으면 경제적 부담도 훨씬 덜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참에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 노후 저희가 책임질 텐데 몇 년 앞당겨서 합친다고 생각해 주세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아들의 말도 이해는 갔습니다. 지난번 쓰러졌을 때도 10년 감수하기도 했고 아들네와 살림을 합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은 이득인 듯 했습니다. 물론 아들네가 말이죠. 며칠 고민 끝에 한 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봤자 차 타고 20분 거리라 환경에 큰 차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가하자마자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돈은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우빈이 아빠 월급도 전부 저한테 줬다가 제가 용돈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저축도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한 씨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얘기인 듯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사는 식구니까요. 통장 있으신 거 저한테 주세요. 내 통장을? 한 씨가 놀라서 묻자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뭐 어머니한테 달마다 생활비를 받을 수도 없고요. 같이 살면서 네 돈 내 돈 하는 거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그건 결혼 초부터 우빈이 아빠한테도 확실하게 말한 부분이에요. 전부 돈 합쳐서 관리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똑 부러지는 며느리의 성격을 한 씨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통째로 달라는 것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따로 쓰면 되잖냐? 뭐하러 그래요? 같은 집 살면서 같은 밥 먹고 할 건데요. 이제 어머니도 제가 용돈 드릴게요. 쓰실 만큼 충분히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어머니. 우빈이 엄마 말대로 하세요. 그래도 내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데.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저 못 믿으세요?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면 다 합쳐서 동등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필요하실 때마다 달라고 하세요. 관리만 애엄마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들까지 그러라고 하니까 거의 강탈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집 팔아서 아들 주고 통장까지 주면 한 씨는 무일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월급도 다 며느리가 관리한다는데 자신만 내 돈이라고 안 줄 수는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통장으로 돈 보내면 되니. 그러자 며느리가 통장을 통째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세금 물어요, 어머니. 제가 관리하면서 조금씩 빼서 쓸게요.
하지만 아무리 며느리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땡전 한 푼 없는 것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는 빼놓고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며느리, 중학생 손자까지 한 번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씨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이전 생활과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크게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살림이야 얼마 안 되니 청소도 며칠에 한 번씩만 해도 더러워지질 않았고 반찬도 늘 먹던 반찬에 먹으면 됐고 빨래도 얼마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 셋이 추가된 살림은 혼자 살 때와 3-4배가 아닌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말이죠. 맞벌이를 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 씨가 가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모두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따로 살 때도 했던 일이니 조금 더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허리가 집안일 하다가 악화가 될 듯 했습니다. 내 식구 살림살이 하기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아, 그러세요? 저녁 식사 전에 들어오시죠? 점심 먹고 들어올 거야. 네. 그리고는 한 씨를 멀뚱히 쳐다보는 며느리. 한 씨가 망설이자 며느리가 아 하는 탄성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점심도 먹고 해야 하니까. 네. 여기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서 한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출근해야 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3만 원을 손에 들고 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씨는 늘 외출할 때마다 돈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하라고 했지만 처음엔 그게 한 씨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는데 주는 금액을 보니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한 씨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 20만 원 줘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비상금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자 며느리가 한 씨를 질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세요, 어머니. 필요하신 만큼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드릴게요. 필요 없는 돈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쓰게 되잖아요. 아니, 얼마나 쓸 줄 알고 그래. 그럼 원래 쓰던 신용카드라도 쓸게. 신용카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요즘 시대에 신용카드도 없이 현금 용돈만 받아서 쓰는 건 초등학생도 없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외출도 많이 안 하시면서 뭘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한 씨가 운을 떼면 며느리의 지갑에선 늘 3만 원씩 나왔습니다. 외출 한 번에 3만 원이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면 동이 났고 조금 비싼 음식이라도 먹는 날에는 커피는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게 몇 번 반복되자 며느리하고 10,000원 더 달라, 20,000원 더 달라 입씨름 하기도 싫고 돈 받을 때면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주는 대로 받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비상금으로 두었던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쓰게 됐습니다. 거보세요, 어머니. 용돈 넉넉하시죠?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좋다고 웃었습니다. 치사스러워서 말하지 않는 것뿐인데 며느리는 역시 노인네라 돈 쓸 데가 없구나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엔 밥 한 끼 먹어도 2만 원인 시대인데 3만 원을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주며 좋아하는 게 이상했죠. 5만 원은 많은 것 같고 하루 외출에는 3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주기적으로 주면 나을 텐데
한 씨가 말을 해야지만 주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우빈이 엄마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도 용돈 받아서 쓰는데요. 뭘? 그럼 내 통장이라도 돌려달라고 해야겠다. 에이, 애 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뭘 또 그러세요. 우빈이 엄마가 알뜰해서 그래요. 아들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들어와서 며느리 버는 돈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통장까지 맡겼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돈 줄 때마다 꼭 자기 돈으로 용돈을 주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손자와 한 씨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친구한테 밥 한 끼 사기로 했어. 10만 원 줘야 해. 얻어먹은 적이 많아 이번에는 한 씨가 친구들에게 밥을 살 차례였습니다. 좀 더 넉넉히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용돈 금액 가지고 신랑이 하는 것도 지쳤죠. 그런데 늘 비상금에서 빼서 쓰는 것도 억울했습니다. 며느리가 주긴 했지만 용돈으로 받는 돈도 결국엔 한 씨의 통장에서 나왔을 테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 씨도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웬일이야? 며느리한테 용돈 다 쓴다고 매일 얻어먹더니. 한 씨는 민망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가끔 커피 얻어먹은 것으로 돈 한 푼 안 내는 짠순이 취급을 하는 친구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밥 사려고 하잖아. 친구 셋과 한 씨까지 넷이서 식당에 갔습니다. 사실 한 씨 주머니에는 오늘 받은 10만 원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2번에 거쳐서 받은 6만 원도 들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중 둘은 자식들과 살고 있었는데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것은 자신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다른 친구도 자기 돈 자기가 쓰니 적어도 한 씨보다는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안마의자 사줬거든. 진짜 시원하고 좋더라. 여태 왜 안 쓰고 살았나 몰라. 그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허리 아프다고 그렇게 했었잖아. 그런데 매일 하니까 진짜 허리가 좀 덜 아픈 것 같아. 그러게 내가 진작에 사라고 했잖아. 너도 나도 좋다기에 한 씨는 솔깃했습니다. 안 그래도 허리가 아팠는데 그렇게 좋다는 안마의자를 한 씨도 갖고 싶었습니다. 비싸긴 해도 1, 2년 쓰고 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안 사주면 자신의 돈으로라도 사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운을 떼보았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거 저도 써봤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돈 낭비예요. 젊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한 씨의 친구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 효과가 있다고 꼭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령 허리가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마의자에 앉아서 쉬면 무척 좋을 것 같았죠. 허리가 아파서 어지간하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허리가 아프시면 병원 가서 침을 맞으세요. 아니면 요 앞에 목욕탕 가면 안마의자 있더라고요. 1,000원인가 넣으면 되는 것 같던데. 황당했습니다. 안마의자 쓰려고 목욕탕에 드나들면 그 돈이 더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한 씨에게 큰 돈 쓰는 걸 꺼렸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어지니 이렇게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 손자에게까지 서름을 당했습니다. 어쩌다 손자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한 씨. 나는 외할머니가 더 좋은데. 손자의 방 앞을 지나다가 열린 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할머니라는 단어가 한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긴.
우리 외할머니는 만나면 용돈 많이 주거든. 친할머니? 같이 살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용돈 못 받아봤는데 그 소리에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용돈을 타서 쓰는 처지의 손자 용돈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손자의 입장에서는 넉넉히 용돈을 주는 외할머니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손자의 말도 억울했고 그 와중에 욱신대는 허리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한 씨는 안마의자 매장에 찾아가서 직접 돈을 주고 안마의자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배송된 안마의자를 본 며느리가 무척 놀라 말했죠. 아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안마의자지. 돈이 어디서 나셨는데요? 어디서 나긴 내 돈이야. 어머니 통장은 전부 저한테 있잖아요? 그러더니 아주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래서는 가족 간의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나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찔끔찔끔 돈 쓸 때마다 너한테 타서 쓰라는 거야? 이참에 내가 맡긴 통장도 다시 돌려줘.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하고 있고 다 우리 가족 좋으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어머니 혼자서 사치 부리시면 어떡해요? 안마의자가 보통 비싼 것도 아니고요. 못해도 100만 원은 다 넘던데? 그러면 저희 집 한 달 식비로 쓸 수 있다고요. 그 뒤로도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쳤는데 한 씨도 더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달라는 줄 알았는데 그냥 통장만 뺏긴 꼴이었습니다. 아, 왜 또 그래? 퇴근한 아들이 며느리와 한 씨의 실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한 씨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생활비 관리한다고 가져가 놓고 용돈 3만 원씩 타쓰라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해?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 그러지. 돈 좀 달라 그러면 어디에 쓸 건지 꼬치꼬치 캐묻지. 왜 내가 내 돈 쓰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주지도 않았어. 그러자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돈 때문에 집안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우빈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하지 않겠어요?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요, 어머니. 부족하다고 하시면 항상 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씨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쪼잔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신용카드라도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아껴서 쓰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태 살아왔는데 뭐하러 통제를 하나 싶었죠. 당신도 어지간하면 어머니 용돈 넉넉히 드리고. 알았어. 생각해보면 집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그저 한 씨가 가진 걸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씨는 납득하지 못했지만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결국엔 며느리가 한 씨에게 용돈을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 씨의 기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안마의자 산 것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도 생활은 비슷할 듯 했습니다. 이 정도도 마음대로 못 쓰고 살 거면 젊어서 노후 준비한다고 그렇게 아득바득 아끼며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씨는 혼자 살 때 하루에 나가는 생활비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집도 있으니 모아둔 돈 쓰며 살다가 큰 병 걸리면 집 팔아서 좋은 요양원이나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들의 말을 들은 것이 잘못인 듯 했습니다. 어째 아들이 한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더니 더 삶이 복잡해진 듯 했죠. 다음 날에는 며느리가 인심 쓴다는 표정으로 한 씨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껴 쓰라고 다시 한번 눈치를 주니 3만 원씩 여러 번 받으나 10만 원 한 번에 받고 여러 번에 나눠서 쓰나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분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며칠 전에 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로는 곧 한 씨의 집이 팔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오는 연락은 아들이 받으니 자세한 진행 상황은 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겠지만 요즘에 한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궁핍하고 갑갑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주차 후에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화를 하는데 한 씨가 나와 있는 줄은 모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팔리면 큰 집으로 이사를 갈까? 이사는 무슨? 그 돈으로 우빈이 유학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아직 멀었으니까 일단은 큰 집으로 이사 갔다가 유학 갈 때 팔면 되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자. 그래도 집이 금방 팔려서 다행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2년만 참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했잖아. 당신 시어머니를 어떻게 2년 동안 모시고 사냐고 뭐라고 했었지? 아이고. 그래, 당신 잘났다. 2년 못 채웠어도 집 팔리면 어머니 내보낼 거지? 말이 다르고 다른데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작은 집 얻어드리는 거지. 집. 원룸 구해드린다며? 그건 집 아니야? 아이 놀랐잖아. 그러면서 서로 좋다고 웃는데 한 씨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후까지 책임진다고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내놓으라던 아들 내외가 애초에 빚 갚는 것도 핑계고 2년 동안만 자신을 데리고 살 계획이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렇게 한 씨는 용돈 다 쓰면서 살다가 결국 모든 걸 뺏기고 쫓겨날 듯 했습니다. 집안일 해주고 식모 노릇 하다가 버려지는 것이죠. 이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습니다. 아들이 한 씨에게 했던 말과는 다르게 노후를 책임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으니 자신이 큰 돈을 쥐고 있는 꼴을 못 본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 며느리의 뜻대로 잠자코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주고 집 팔라고 인감과 신분증까지 줬었는데 전부 다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사 들어오면서 서류 봉투에 담아 며느리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달라고 하면 줄 턱이 없기 때문에 한 씨는 다음 날 모두들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손주까지 등교해서 혼자 남은 집. 한 씨는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올 리도 없는데 괜히 도둑질을 하는 기분이 되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TV가 있는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여기 말고는 서류를 넣어놓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열어보는데 양말이나 잡동사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차에다가 넣어놨으면 낭패였습니다. 한 씨는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거칠게 서랍을 뒤져보았죠. 도대체 어디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만약 안방에 없다면 한 씨는 빈털터리로 거리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랍을 뒤지다가 거의 마지막 서랍쯤이 돼서야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한 씨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한 씨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그 봉투가 맞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죠. 통장은 새로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한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던 신분증과 인감만 빼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서랍 안에 수첩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펼쳐보았던 가계부였는데 궁금한 마음에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한 씨에게는 그렇게 짜게 굴어놓고는 저들은 잘만 쓰면서 살았습니다. 골프나 쇼핑 비용도 큼직하니 나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였다. 당한 사람이 바보였죠. 그렇게 노트를 덮으려고 하는데 한 씨의 눈길을 잡아끄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시옷, 치읓, 이응 3만 원. 초성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수로 적은 것이 아닌 게 며칠에 한 번 꼴로 같은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옷, 치읓, 이응 3만 원. 시옷, 치읓, 이응 5만 원. 시옷, 치읓, 이응 3만 원. 딱 보아도 한 씨에게 준 용돈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옷, 치읓, 이응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습니다. 신청인? 사채? 이리저리 유추해 보려다가 노트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말이죠. 한 씨는 그대로 집에서 나와 서둘러 원래 살던 집으로 가서 인감을 숨겨놓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집을 편하게 보라고 아들이 부동산에도 알려줬었는데 이 집은 오늘부로 다른 사람에 의해 문이 열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씨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분실했는데요. 새로 발급받으려고요. 아, 혹시 모르니까 비밀번호도 바꿔주세요. 한 씨는 꼭 누가 쫓아오는 기분이 들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며느리가 와서 모든 걸 앗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며느리에게 돈을 송금해 주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한 씨는 은행을 나오고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신분증과 인감이 한 씨에게 있으니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온 한 씨. 아들네가 오면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보다도 먼저 손자 우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원이 오늘 쉬는 날이라며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시리얼을 먹고 있는 손자. 한 씨는 문득 가계부에 적혀있던 초성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가 싶어서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빈아, 시옷, 치읓, 이응이 무슨 뜻이야? 그러자 우빈이 시옷, 치읓, 이응 하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냥 적은 것인 듯 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손자가 자기가 검색을 해보겠다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휴대폰을 한 씨에게 내밀어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단어들이 검색이 됐고 다들 잘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손자에게 돌려주려는데 그중 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충이. 검색된 단어 중에 가장 말이 되고 가장 적합한 단어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암전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기도 했죠. 한 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자가 의아해했지만 한 씨는 미처 신경 쓸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 때문에 자신을 데리고 살았다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단 3글자로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의 며느리의 이런 본성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1년에 자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런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자신을 식충이 취급하는 며느리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모를 내치려고 하는 아들도 무서웠습니다.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하루 종일 정신을 빼놓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을 해서 왔는데도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멍하니 있는 한 씨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무어라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오후가 돼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른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때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부동산인데요. 혹시 서류 봉투에 있던 인감 가져가셨어요? 신분증도 안 보이네.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가져가셨어요? 중요한 걸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얼른 지금 부동산으로 좀 오세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씨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고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꼴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계약서는 다 작성이 됐는지 다들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왔으니까 됐죠? 네. 사모님이 여기 와서 도장 찍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 집 팔 생각 없는데요. 그러자 순간 찬물이 끼얹어진 듯 부동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파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씨에게 따지다가 매수인을 안심시켰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저께 가계약금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 도장 찍으셔야 돼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가계약금인지 뭔지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바꾸며 확인을 했을 땐 출금한 기록만 있지 입금된 내역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주인인 내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자 매수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통장으로 그저께 1,000만 원 입금했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본인도 아닌 사람한테 돈을 주세요? 저는 제 집 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이랑 아드님이랑 얘기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부동산 직원이 말하자 아들이 한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 엎어지면 제가 1,000만 원 물어야 돼요. 그건 네 사정이야. 그리고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는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뭐가 서운한 게 있으셔서 그래요? 뭐, 용돈 때문에 그러세요? 뻔뻔한 아들의 말에 한 씨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랑 우빈이 엄마가 잘 알겠지. 그거 취소하고 내가 살 원룸도 구할 것 없다. 나는 내 집에서 살면서 내 돈 쓰고 살 테니까.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사장님, 저는 연락 받은 것도 없고 제 통장으로는 들어온 것도 없어요. 엉뚱한 사람한테 가계약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제 아들이랑 알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기에요? 생돈 1,000만 원을 어떻게 물어요? 나 같은 식충이가 어떻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식충이라니요? 그건 우빈이 엄마 가계부 열어보면 알 거다. 그러고서는 부동산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이 쫓아나오려는데 매수인이 그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제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게 내가 주인한테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그쪽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쩔쩔매는 소리가 들렸고
한 씨는 외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부 차단시켜버렸죠.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내 통장 가져가서 너희가 쓴 돈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더 큰 손해 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봐라. 으름장을 놓았더니 방문이 뚝 끊겼습니다. 아마 돈이 아까워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테지만 그 정도 내고 교훈을 얻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한 씨는 합가한 지 1년 만에 아들네와 등을 지게 되었지만 큰 피해 없이 다시 집도 되찾고 돈도 되찾은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네 뜻대로 됐다면 자신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자 소름이 돋아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마 끔찍하고 비참했겠죠.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키웠으면 됐습니다. 이미 들인 공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자식이 아닌 먼 친척이라고 여기고 한 씨 본인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한 씨 집으로 안마의자가 배달이 됐습니다. 아들네에 설치해놨던 한 씨가 산 그 안마의자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